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제 발언이 끝나자마자 강당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일부는 비웃음을, 일부는 경악을 감추지 못했죠. 하버드 경제 포럼에서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극명할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메리 워너, 하버드 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입니다. 25년간 글로벌 무역 패턴을 연구해온 학자로서 늘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분석을 고수해왔죠. 그런 제가 오늘 포럼에서 던진 발언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관세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될 것입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자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제임스 포스터 교수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국제정치학과의 중진으로 항상 중국과 일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던 인물이죠. 워너 교수, 다소 과장된 주장 아닌가요?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국에 불과합니다. 미중 관세 분쟁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 분석은 과장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지난 3년간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왔죠. 특히 해양 물류 전략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제 답변에 청중 사이에서 냉소적인 웃음이 흘러나왔어요. 심지어 동료 중 하나는 큰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또 하나의 아시아 신화를 만들어내는군. 포럼이 끝난 후 연사 대기실로 돌아오자 경제학부 학장인 로버트 밀러가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메리, 오늘 발언은 다소 위험했어. 우리 학교는 객관성과 균형 잡힌 시각을 중시해. 특정 국가의 지나친 편향을 보이는 건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편향이 아닌 분석 결과입니다. 학장님.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지난 6개월간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어떻게 글로벌 혼란 속에서도 효율성을 유지했는지 살펴보셨나요? 밀러 학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아. 당신의 열정은 이해해. 하지만 좀 더 증거가 필요해 보이는군. 학회지에 논문을 제출하는 게 어떻겠어?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찬 겨울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부산항의 물동량 증가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죠. 전 세계 항만이 코로나와 물류 대란으로 몸살을 앓는 동안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인 그래프였습니다. 책상 위 달력을 바라봤어요. 다음 주면 아시아 경제 학회가 예일대에서 열립니다. 일본, 중국, 유럽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죠. 그들 앞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칠 용기가 있을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직접 보러 가야겠어. 한국행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어요.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할 때였어요. 이론으로만 한국을 판단하는 동료들과는 달리 저는 현장에서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예일대학교 경제학부 세미나실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연단에 서자 50여 명의 학자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오랜 지인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죠. 글로벌 무역 재편과 동아시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메리 워너입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을 불어넣으려 노력했어요. 지난주 하버드 포럼에서의 파문이 이미 학계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무역 데이터, 공급망 변화, 글로벌 물류 허브의 중요성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달했죠.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러한 재편 과정에서 가장 적응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됩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도쿄대의 하세가와 교수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워너 교수님, 한국이 특별하다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일본도 오랫동안 무역 강국이었고
훨씬 더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잖아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규모만으로 적응력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한국의 해양 물류 전략이에요. 특히 부산항의 처리 능력과 효율성은 팬데믹 기간에도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베이징대의 왕 교수가 이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계 최대의 항만들을 보유하고 있고 1대1로 이니셔티브로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규모는 인상적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크기가 아닌 통합적 시스템과 위기 대응력이에요. 한국의 스마트 항만 기술과 디지털 통합 수준은 현재 최고 수준입니다. 세미나실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옥스포드에서 온 마이클 교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워너 교수는 최근 들어 지나치게 한국에 호의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학술적 객관성에 의문이 듭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예상했던 공격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학계에서 객관성 상실이란 평가는 치명적이니까요. 마이클, 당신이 쓴 중국 경제 분석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할까요?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세미나실에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어요. 제 분석은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정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증거가 더 필요하죠. 책상을 두드리며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부산항, 울산 조선소, 그리고 디지털 물류 시스템을 직접 연구할 예정입니다. 예일 경제학부 학장인 제임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장 연구가 제 강의에 더 깊이를 더해줄 거예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로비에서 예전 동기이자 지금은 프린스턴 교수인 리사가 다가왔습니다. 메리, 괜히 위험한 도전하는 거 아니야? 학계에서 평판은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힘들어. 차분하게 미소 지었어요. 리사, 우리가 학자가 된 이유가 뭐였지? 안전한 평판을 지키는 것? 아니면 진실을 찾는 것? 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 특히 아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 너의 한국 주장은 꽤 논란이 되고 있어.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헤이븐의 저녁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 출장 일정을 다시 점검했어요. 첫 목적지는 인천공항.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데이터를 넘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연구자의 본능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관찰하리라 다짐했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시작된 놀라움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천장의 디지털 안내판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실시간으로 대기시간, 입국 심사 카운터 현황, 심지어 수화물 도착 예정 시간까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보스턴 로건 공항이나 뉴욕 JFK에서는 볼 수 없던 광경이었죠. 자동 출입국 시스템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스캐너에 올려놓고 얼굴 인식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단 5초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됐죠. 미국에서 최소 30분은 걸리는 입국 심사가 불과 몇 초 만에 끝난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중얼거리며 수함을 찾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벨트에 도착한 제 가방이 자동으로 옆으로 분류되어 나왔어요. RFID 태그로 제 여권 정보와 연동된 시스템이었죠. 출구로 나오자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워너 교수님이시죠? 부산항만공사에서 나온 김민호입니다. 공항에서 마중 나왔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떻게 저인 줄 아셨나요? 김민호는 미소 지으며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인천공항과 부산항은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방문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공항 VIP 통로를 통해 바로 리무진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차에 오르자 김민호가 말했어요. 교수님, 일정이 빡빡하시죠? 이동 중에 휴식하시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차 앞 모니터에는 인천에서 부산까지의 물류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화물차, 선박, 철도의 움직임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였어요. 이건 실시간 데이터인가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의 모든 물류는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모든 움직임이 가상 세계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컨테이너 트럭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민호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교수님, 지금은 글로벌 물류 전쟁 시대입니다. 전통적인 무역 장벽은 관세였지만 현대에는 시간이 가장 큰 장벽이에요. 한국은 시간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화물이 항구에 도착해서 다시 출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우리는 그것을 환적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항만이 환적 시간이 3배로 늘었지만 부산항은 오히려 20% 단축했어요. 이것이 한국이 공급망 위기에서 승자가 된 이유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김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공항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연결했습니다. 항만, 공항, 철도, 도로. 디지털로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이 개념을 우리는 초연결 물류라고 부릅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멀리 수평선 위로 대형 선박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하버드와 예일에서 주장했던 것보다 한국의 현실은 더 앞서 있었습니다. 김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학계에서 한국을 옹호해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김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교수님. 부산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사실이 가장 큰 증거니까요. 부산항에 도착한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사진이나 데이터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였어요. 수십 대의 초대형 크레인이 마치 기계 공룡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컨테이너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부두를 오갔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하루에 약 7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합니다. 김민호가 설명했어요. 24시간 무중단 시스템으로 운영되죠. 관제탑 위층으로 안내받았습니다. 180도 파노라마 창으로 부산항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내부였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 월에는 각 선박과 컨테이너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마치 증권거래소처럼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마치 군사작전 같네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물류를 전쟁처럼 다룹니다. 뒤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강철우 이사님이십니다. 부산항만공사 전략기획 담당이세요. 김민호가 소개했어요. 강철우는 거친 손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30년 전엔 저도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던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지금은 이걸 설계하는 사람이 되었죠. 잠시 후 강철우의 안내로 자동화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사람의 손길 없이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올리고 무인 운반차가 정확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 모든 건 인공지능이 제어합니다. 강철우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2016년부터 인공지능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반발이 심했죠.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강철우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듯 물류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노동자들을 설득했어요. 단순 하역 인력은 줄었지만 시스템 운영과 관리 인력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바다 쪽을 가리키며 강철우가 계속 설명했어요. 저기 들어오는 배가 보이십니까? 24,000 TEU급 컨테이너 선입니다. 축구장 4개 길이죠. 이 배가 정박하고 하역하고 다시 출발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일주일이 걸립니다. 우리는 36시간이면 끝냅니다. 숫자를 적으며 질문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는 배가 부산에 도착하기 3일 전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강철우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선박 내 모든 컨테이너의 위치, 목적지, 우선순위가 미리 입력되고 AI는 최적의 하역 순서와 위치를 계산해 놓죠. 배가 도착하는 순간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저녁이 되어 부두 끝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밖으로 일몰에 물든 부산항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강철우가 잠시 바다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항만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이죠.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이번 코로나 위기까지 우리는 매번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강 이사님, 제가 하버드에서 주장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한국이 관세 전쟁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요. 강철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이 무엇인지, 위기가 무엇인지 뼛속까지 알아요. 바다는 우리의 유일한 출구였고 지금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논문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의 동료들이 이곳을 직접 봤다면 그들의 생각도 바뀌었을까? 내일은 울산으로 향해 조선업의 현장을 볼 예정이었어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산에서 울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끝없는 공장지대를 지나갔습니다. 멀리 바다에서는 거대한 선박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창밖 풍경에 감탄하고 있는데 김민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울산은 세계 최대 조선소가 모여있는 도시입니다. HD 현대와 삼성중공업이 이곳에 있죠. 세계 조선 시장의 약 40%를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조선소에 도착하자 그 규모에 다시 한번 압도당했어요. 수십 개의 도크가 바다를 향해 열려 있었고 건조 중인 초대형 선박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길이가 300m가 넘는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들이 동시에 여러 척 건조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하루에 3,000톤의 철판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현대중공업의 박지성 부장이 맞이하며 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산업 구조를 가진 곳 중 하나죠. 안전모를 쓰고 조선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철판이 로봇 용접기에 의해 정교하게 잘리고 붙여지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마치 거대한 교향곡을 연주하듯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공정이 디지털로 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박 부장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건조 중인 선박의 모든 공정이 가상 세계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죠. 화면 속에서는 실시간으로 공정이 진행되는 모습이 3D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각 부품, 작업자, 심지어 공구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추적되고 있었어요. 이런 기술력은 미국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감탄을 표현했어요. 박 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더 놀라운 건 저기 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으로 이동했어요. 대형 도귀에는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든 LNG 운반선이 있었습니다. 그 크기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이것은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선박 중 하나죠. 박 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해 특수 설계된 선박입니다. 선박 내부로 안내받았습니다. 복잡한 파이프라인과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제어실은 마치 우주선 같았습니다. 이 선박 한 척의 가격이 얼마인가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약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박 부장이 대답했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정도인데 품질 면에서는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조선소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기술자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중년의 그 남성은 도면을 들여다보며 정교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우리 회사의 명장입니다. 이종석 기술장이라고요. 박 부장이 소개했어요. 중학교 졸업 학력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 회사 최고의 기술자가 되었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을 때 이종석 기술장에게 물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이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한국 조선업의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종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교수님, 우리는 배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띄우는 겁니다.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 한국은 세계 10위권 밖 조선국이었어요. 지금은 1위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데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논문과 책으로만 경제를 연구해온 저에게 이곳 현장의 목소리는 새로운 차원의 통찰을 주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조선소를 돌아본 후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나요? 서울로 돌아갑니다. 코로나 기간 중 한국 물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중앙관제 시스템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김민호가 대답했어요. 창밖으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버드에서 주장했던 것보다 한국의 현실은 더 놀라웠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가설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의 징후였습니다. 서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상황실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 해상 물류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정체 구간, 파란색으로 표시된 원활한 구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물류 현황입니다. 이승우 원장이 설명했어요. 보시다시피 미국 서부 항만, 중국 상하이, 유럽의 함부르크 등은 모두 심각한 정체 상태입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물류는 아직도 혼란 속에 있죠. 스크린 한쪽에 부산 항만 데이터가 띄워졌습니다. 다른 항만들과 달리 모든 지표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부산항의 물동량은 코로나 기간 중 오히려 7% 증가했습니다. 이 원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전 세계 20대 항만 중 물동량이 증가한 곳은 부산이 유일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나요?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말이죠. 이 원장은 다른 화면으로 전환했어요. 코로나 초기인 2020년 2월, 우리는 비상 물류통합관제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항만, 공항, 육상 물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거죠. 다른 나라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대응 체계를 구축했던 겁니다. 또 다른 스크린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의 글로벌 해운 운임 지수가 표시되었습니다. 2019년 100을 기준으로 2021년에는 500까지 치솟은 그래프였어요. 운임이 5배로 폭등했군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이것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죠. 이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한국은 자체 해운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한국해운동맹을 구축했거든요. 자료들을 꼼꼼히 메모하며 질문했어요. 결국 이것은 국가 전략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이 원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바다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섬나라와 다름없으니까요.
무역 의존도가 GDP의 70%에 달하는 나라에서 해양 물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오후에는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이 이어졌어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물류 전략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 차관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K-해양 전략이라 부릅니다. 항만, 조선, 해운을 하나로 통합한 접근법이죠. 미팅이 끝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김민호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보신 것들이 어떠셨나요? 기대에 부응했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주장했던 것은 데이터에 기반한 가설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그것은 가설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관세 전쟁의 승자가 된 것 같아요. 호텔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3일간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프, 인터뷰 내용, 현장 사진들. 모든 것이 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전화가 왔어요. CNN 아시아 지국장이었습니다. 워너 교수님, 하버드 경제포럼에서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뷰 요청드려도 될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어요. 좋습니다. 세계가 한국에 대해 알아야 할 때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보스턴으로 돌아갑니다. 하버드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주장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어요. 한국의 해양 전략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닌 국가의 의지와 비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강의실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방문 직후의 첫 강의라 그런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진과 미디어까지 모여들었어요. CNN 인터뷰 이후 제 발언은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죠. 강단에 서서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얼굴들 사이에서 하버드 경제학부 학장인 밀러와 예일에서 저를 비판했던 마이클도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전통적인 무역 이론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석유는 고갈됩니다. 하지만 바다는 고갈되지 않죠.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향했습니다. 처음 듣는 주제에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무역 연구의 중심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무역에서 가장 큰 장벽은 시간과 효율성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왔죠.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부산항의 야경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방금 다녀온 한국의 부산항입니다.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이지만 효율성으로는 1위를 다투는 곳이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글로벌 물류 정체 현황이 표시된 세계 지도였습니다.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망에 전례 없는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미국 서부 항만에서는 선박들이 2주 이상 대기했고 유럽 항만들은 물동량 처리가 30% 이상 감소했죠. 잠시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 나라가 이 혼란 속에서도 오히려 물동량을 증가시켰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부산항의 물동량은 코로나 기간에 7%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덕분이 아닐까요? 미소를 지었어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통합적 접근법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해양 전략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은 항만, 조선, 해운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습니다. 단순한 물류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으로 접근한 거죠.
이를 제가 K-해양 전략이라 부르겠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냉소적인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워너 교수, 일본도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왜 한국이 특별한가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 역시 훌륭한 해양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 차이는 위기 대응력입니다. 울산 조선소의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본 조선업은 40% 축소되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투자를 확대했어요. 현재 LNG선과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60%를 넘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고, 심지어 회의적이던 교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것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한국의 능력입니다. 코로나 시기 글로벌 해상운임 지수와 한국의 대응 전략을 보여주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통합 물류 관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의 강의 내내 청중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달했을 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통적으로 무역 강국은 관세 협상력과 시장 규모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글로벌 경제에서는 효율성과 적응력이 승패를 가릅니다. 한국은 이런 측면에서 이미 승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확인한 현실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까지 준비된 나라였나요? 저희가 배우는 경제 교과서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데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전통적인 강대국만 연구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플레이어들, 특히 한국 같은 국가들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강의실을 나서는데 밀러 학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메리, 당신의 주장이 옳았던 것 같군. 심포지엄을 열어 이 주제를 더 깊이 논의했으면 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도에서 예일의 마이클을 만났어요. 그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증거를 가져왔군요. 인상적입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CNN의 후속 인터뷰 요청과 학술지, 편집장들의 연락이 쏟아졌어요.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음 연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으니까요. 하버드 국제경제학 석사과정 마지막 수업은 항상 특별하게 진행합니다. 이번 학기의 주제는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였어요. 100명 남짓한 학생들이 원형 극장식 강의실에 앉아 있었죠. 그동안의 강의와 달리 오늘은 제가 주제 발표를 하지 않고 학생들의 토론을 이끄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의실 중앙에 세계 지도를 펼쳤어요. 전통적인 메르카토르 도법의 지도가 아닌 해양 중심의 지도였습니다. 태평양과 인도양이 중심에 있는 독특한 구도였죠. 여러분, 오늘은 세계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도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육지 중심으로 세계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지구 표면의 70%는 바다입니다. 글로벌 무역의 90%는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해 보였어요. 이제 바다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확신을 담아 말했어요. 미래의 글로벌 리더는 해양 통제력을 가진 국가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한 학기 내내 제 주장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학생이었죠. 교수님, 제가 한국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양 전략이 다른 나라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밀리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교훈은 3가지예요. 첫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둘째,
분절된 산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셋째, 국가 생존을 위한 장기적 비전입니다. 지도 위에 빨간 스티커를 몇 개 붙였어요. 부산, 싱가포르, 로테르담, 상하이 등 주요 항만들이었습니다. 이 지점들이 현재 글로벌 무역의 핵심 노드들입니다. 이 중 부산은 어떻게 강소국 한국의 항만이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마커스라는 학생이 대답했어요. 지정학적 위치도 중요하지만 교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시스템과 전략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위치는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은 선택의 문제죠. 한국은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세계 주요 물류 흐름도를 띄웠어요. 붉은 선으로 표시된 해상 루트가 지구를 거미줄처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글로벌 경제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 우리가 먹는 음식의 상당 부분이 이 루트를 통해 이동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 부산항의 첨단 자동화 시스템 영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위기 속에서도 물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20년 이상의 준비 결과였어요. 2시간의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의 사례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적용하려는 열정을 보였죠. 수업이 끝나갈 무렵, 에밀리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여름방학에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어떤 곳들을 방문하면 좋을까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부산항, 울산 조선소, 그리고 인천공항을 꼭 방문해 보세요. 교과서에 없는 진짜 경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강의실을 나서는데 학장인 밀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리, 축하해. 당신의 강의가 이번 학기 최고 평가를 받았어.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하버드 출판부에서 당신의 한국해양 전략 연구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어 하네.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실제 정책과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연구실 창가에 서서 찰스 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대서양으로, 대서양은 다시 태평양으로 이어집니다. 물과 바다가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강철우 이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은 바다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고, 이제 세계 경제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책의 서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은 바다를 계획했고, 세계는 이제 그 전략을 배우고 있다.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책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